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희상의 특강 종교개혁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 준비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끝내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존 녹스입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귀족들과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존 녹스는 제네바 유학 전 이미 그 실력을 알아보고 스카웃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녹스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배우는 가운데 영어권 망명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녹스는 교회 조직을 장로교회로 개혁했습니다. 그의 제1치리서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른 교회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교리뿐 아니라 교회 정치까지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은 주교나 사제가 아니라 장로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성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신앙과 인품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도 이 장로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영어 성경과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많은 사람이 개신교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 스튜어트와 제임스 6세 모두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섭정들이 다스리고 있어 왕권이 약한 시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귀족들이 존 녹스의 우호적이었고 그 결과 녹스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아버지 제임스 5세가 죽자 한 살의 여왕이 되었고 그래서 귀족들의 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섭정은 메리를 프랑스로 보내는데 그곳에서 왕자를 사귀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여왕 겸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프랑스 왕이 죽었고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여왕은 무리수를 두다가 스캔들을 일으키고 결국 귀족들에 의해 폐위되고 맙니다. 그네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엄마처럼 한 살 때의 왕으로 오릅니다. 이때 존 녹스와 그의 동료들은 철저히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교회 조직에서 주교들을 거의 다 밀어냈습니다. 제임스 6세는 그런 환경에서 기죽어가며 자랐습니다. 당시 제임스 6세의 교육을 맡았던 조지 부캐넌은 프랑스 위군의 영향을 받은 철저한 칼뱅파였는데 그래서 국왕에게 장로교회와 입헌 군주제 등을 강요하면서 때로는 왕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직설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에 제임스 6세는 상처를 받고 반항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강력한 왕권을 갖기 전까지 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후일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루스벤 습격이라는 국왕 납치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이 사냥 중에 장로파 귀족들이 납치를 해서 10개월간 외딴성에 가두고 장로교의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을 강요한 일이 바로 루스벤 습격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개신교, 특히 장로교를 증오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존 녹스의 뒤를 이은 앤드류 멜빌도 제네바 유학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 총장으로서 더욱 철저한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고 녹스의 제1치리서를 보완하여 제2치리서를 작성합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제임스 6세가 주교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요,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하나로서 국왕께서는 그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요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라고 왕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일입니다. 국왕은 침을 삼키며 꾹 참았지만 이날의 치욕을 잊지 않고 훗날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멜빌이 한 말은 신학적으로 두 왕국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입헌군주제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첫째,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문제는 간섭할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에 충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교 분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인이 된 제임스 6세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의 개혁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바꾸어서 총회를 회방하는 시기였습니다. 제임스 6세의 시절은 종교개혁자들과 국왕과의 파워게임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왕이 교회를 손보려 하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미혼으로 후손이 없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1603년 제임스 6세 겸 1세 이름으로 두 나라를 통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왕은 왕이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잉글랜드 성공의 정치 시스템에 환호했습니다. 이때부터 장로교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쪽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런던으로 와서 왕관을 이어받은 후 장로제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외치면서 장로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영어로 no bishop, no king 이라는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주교제를 거부하는 것을 반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화책으로 제시한 것이 성경책 발간 사업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왕은 그동안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앤드류 멜빌을 런던 탑에 가두는 등 개신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지 15년 후에는 장로교 자체를 부정하고 주교가 목사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왕은 당연히 주교도 목사도 모두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힘겹게 싸우며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성과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임스 1세의 종교정책은 복지를 핑계로 주일에 놀도록 하는 유흥과 오락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사냥개와 죽도록 싸우게 하는 내기를 하는 등 도박이 주일에 성행했습니다. 청교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저속한 놀이였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뒤 잉글랜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의 청교도들은 희망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1620년 북아메리카로 떠난 메이플라워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년에 제임스 왕은 왕권 신수설을 강조하다가 의회의 비협조로 결국 화병에 걸려 쓸쓸히 죽고 맙니다. 제임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절대 왕정과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정치 이론, 즉 왕권 신수설을 굳게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찰스 1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 공주 앙리에트 마리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영국 국민들은 카톨릭 출신의 왕비로 인해 친로마 카톨릭 정책을 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전쟁을 택합니다. 그는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군대를 모아 부족한 병력은 네덜란드 용병을 사서 1만 명의 해군을 구성하여 에스파냐의 서쪽 끝 카디스 항구를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대참패로 끝났고 가까스로 돌아와 목숨을 건진 군인들은 3,000명에 불과했답니다. 찰스 1세는 또다시 무리수를 두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라 로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신교도인 위구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라 로세를 치러 가면서 프랑스의 고위 성직자인 리슐리의 추기경과 맺은 밀약을 뒤집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역시 참패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일로 나라가 우스운 꼴이 되자 의회는 왕이 멋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1629년 권리청원을 만들어 왕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 권리청원에는 의회 동의 없이는 세금도 마음대로 거둘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의회가 왕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려 하자 찰스는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찰스 1세가 침공한 프랑스의 라 로셀을 살펴봅니다. 라 로셀은 프랑스 서쪽 끝 항구로서 수백 년 전부터 융성하던 무역항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유도시로서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1572년에는 라로셀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고 수준 높은 종교개혁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신교국가 나바르 왕국 출신의 앙리 4세가 마르그리트 공주와 결혼하던 날 신교도를 증오하는 기즈 가문이 카트린 드 메디치를 중심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러 모인 신교도들을 학살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학살 뒤에는 신교도의 보호자이자 명망 있던 귀족 콜리니 제독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4세는 1598년 낭트 칙령을 통해 신교와 구교 간의 싸움을 그치게 하면서 실리적인 정치를 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카톨릭 광신도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앙리 4세 아들 루이 13세는 아버지가 신교도를 보호해 주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카톨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 틈에 리슐리의 추기경이 권력을 잡았고 이때부터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구노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국론을 통일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구노를 말살하기로 한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신교도들의 정신적 지주인 라 로셀을 대대적으로 침공합니다. 1627년 8월부터 15개월간 봉쇄 끝에 라 로셀을 점령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라 로셀 시민들은 시장 장규통의 지휘 아래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3만 명이 넘던 시민들은 4천 명만 남기고 다 죽고 맙니다. 찰스 1세의 원조를 받기로 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라로셀 함락을 기점으로 루이 13세는 프랑스 전역의 위구노들을 제압했고 다음 왕인 루이 14세에 이르러 절대 왕정의 꽃이 피도록 했습니다. 처절한 패배 후 남은 시민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 여인들은 작은 성경책을 머리 장식에 남자들은 가슴팍에 집안 벽장 등에 숨겨놓고 몰래 읽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몰래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남은 후손들은 신대륙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착지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뉴욕 맨하탄 바로 위에 있는 뉴로셀이라는 지역입니다. 내전이 터지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이상한 종교 정책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교회당의 제단 만들기, 화채설의 성찬식, 알미니안주의 신학교육, 주교제도와 공동기도서 강요, 새 왕국의 교회 헌법 일괄 도입 등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을 결합하는 시도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존 녹스 이후 앤드류 멜빌의 개혁으로 주교제도가 사라진 스코틀랜드에 주교제도를 강요한 것은 그 지역 개신교도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도 반대했던 공동기도소를 강요한 것도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반발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동기도소를 도입한 첫 예배에서 어느 여성이 파송된 주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동기도소 폭동 이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단결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국민언약을 하게 됩니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당에 모여 서명을 했고 그 사본을 전국에 돌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163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국왕도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래스고 총회에서는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찰스 1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로마교회 잔재라고 평가절하를 내립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 정치를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스코틀랜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638년에 스코틀랜드 제2종교개혁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6세가 1세가 되었던 1603년의 전세 역전 이후 자라난 세대들에 의해 계승된 개혁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꿋꿋하게 자라났던 다음 세대 종교개혁자들, 특히 사무엘 러더포드의 사상이 국민 언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주교 제도를 유지하려는 찰스 1세와 폐지하려는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파 사이의 전쟁은 주교전쟁이라고 불립니다. 2차 주교전쟁으로 스코틀랜드는 뉴캐슬 지역을 점령합니다. 1640년 2차 주교전쟁 이후 장기의회가 소집되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집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장기의회는 1640년에서 1653년간에 소집되었는데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전쟁 경비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키워오던 잉글랜드의 청교도, 특히 장로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의회는 사실상 찰스 1세의 독재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 13년간의 장기의회는 현대 영국 의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장기의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후 스코틀랜드의 협상단이 런던에 도착했는데 그들 대다수가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정치제도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의 수준으로 따라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의 신앙고백, 교리문답서, 예배 모범서를 가진 동일한 형태의 교회 조직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1세는 수백 명의 친위대를 이끌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그것은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642년부터 1651년까지 9년간 일어난 잉글랜드 내전은 청교도 혁명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기간 10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의회파가 승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의 위기의식과 각성 속에서 추진된 새로운 개념의 종교개혁 움직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면에는 토마스 카틀라이트 이후 지하교회에서 개혁을 추진한 잉글랜드 초기 장로교회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절 주변 세력으로 있었지만 점점 성장하여 찰스 1세 시절에는 지식층과 상공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의 주교 전쟁을 거치면서 의원들의 상당수가 장로파 신자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신앙 고백서를 더욱 엄밀하게 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은 초반에 왕당파가 우세했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청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기회를 잉글랜드 교회와 하나 되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동맹에 따라 2만 명의 정규군을 파병하고 언약에 따라 8명의 특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특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스코틀랜드 총대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특사들의 이름은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러더포드, 로버트 베일리, 조지 길레스피 등입니다. 엄숙한 동맹과 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를 가장 잘 개혁된 교회에 따라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란 바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나라 한 교회
세 견해, 두 나라 한 교회 세 견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처음에 151명이 모였고 총회 기간 내내 70여 명 정도가 꾸준히 모였습니다. 전체 회의와 토론을 위한 소위원회 방식으로 5년 7개월 22일을 모였다고 합니다. 거의 날마다 모여서 1163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총회에 들어간 경비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총회 회원들은 매주 회의를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서는 실제로 적용된 규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회의 물주는 의회였고 총회에는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의 에라스투스파, 다수의 장로교회파, 군부의 독립파 등입니다. 다수파인 장로교회파는 앤드류 멜빌의 두 왕국 이론에 기초한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추구하고 여러 교회가 모인 노회를 온전한 교회로 보았습니다. 독립파는 왕도, 주교도, 노회도 믿지 못하고 오직 개별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에라스투스파는 국가 권력이 교회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면서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분파는 신기하게도 절묘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분파는 교리보다는 교회론에 대한 시각 차이로 총회 기간 내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총회 기간 동안 전쟁의 양상은 의회파가 왕당파를 밀어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의회는 종교개혁보다는 전쟁의 승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종교개혁을 원했던 스코틀랜드를 결과적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렬하게 지원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는 외면하고 방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종교개혁의 대의를 완수했습니다. 교회 정치는 물론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등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이상 황희상의 특강 종교개혁사 제2편을 마칩니다.